이 미생물로 마약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생명체에서 한 20여 개의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와서 이 효모 속에 재조합을 해서 집어넣고 발효를 했더니 이런 아편성 진통제의 성분이 생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3강에서는 저희가 합성생물학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저희 일상생활에서 응용이 되고 있는지 그 예시들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 일상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의식주죠. 의식주 쪽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 건강과 밀접한 헬스케어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의식주 중에서 저희가 이제 먹는 것부터 할게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먹는 거를 제가 예시로 한 가지를 드리자면 이 미국의 임파서블 푸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식물성 고기, 콩고기 이런 개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콩고기를 드셔보신 분은 거의 잘 먹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콩고기를 한번 먹어봤는데 한번 먹고 나서는 안 찾게 되는 그런 맛입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콩고기를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임파서블 푸드에서 이 콩고기에서 정말 고기 맛이 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고기에서 흔히 이제 육즙이라고 부르는 그런 약간 피죠. 어떻게 보면 고기에서 그런 육즙에서의 고기의 맛과 향을 낼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혈액 속에 들어있는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 속에 들어있는 햄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소세지 햄 아니고요. 햄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햄이 어떻게 보면 그 철 이온과 달라붙어서 이 고기의 맛과 풍미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파서블 푸드에서는 이 콩고기에 이 햄 성분을 인위적으로 추가를 해주면 고기의 맛과 향을 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조한 미생물로부터 이 햄 성분을 인위적으로 생산을 하게 되고 이 햄 성분을 고기에 추가를 해서 콩고기에 추가를 해서 정말 고기의 그런 맛과 향이 나는 그런 식물성 패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잘 팔리고 있고요. 인기도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소 쪽인 측면에서도 좀 살펴볼게요. 이 전 세계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음식에 많이 들어가는 색소가 바로 합성색소입니다. 이 합성색소는 저희가 어디에서 주로 만들어지냐 하면은 석유화합물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색 제1호, 적색 제2호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다 이 석유화합물에서 나온 타르색소 이런 합성색소들입니다. 딱 듣기만 해도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죠? 하지만 이제 미량을 섭취했을 때는 건강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섭취를 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저희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연색소에 대한 그런 수요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천연색소가 다 꽃이라든지 이런 자연에서 추출되는 방식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단가도 높겠죠. 아무래도 생산량도 높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천연색소에 대한 수요는 점점 올라가고 있지만 이 천연색소에 대한 단가가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많이 생산이 되고 팔리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 음식뿐만 아니라 화장품에서도 빨간색, 주황색 이런 천연색소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여기 이제 딸기 우유, 립스틱, 빨간색 케이크 이런 굉장히 맛있는 식품들이 나오는데요. 이 공통점이 바로 다 붉은색 색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색소가 과연 어디에서 생산이 됐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연지벌레라는 곤충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연지벌레는 이 페루라든지 카나리 제도와 같은 그런 남미의 특정 지역에서만 자라는 선인장이 기생하는 곤충입니다. 이 곤충을 사람들이 직접 수작업으로 채취를 해서 빻고 말리고 추출해서 이런 색소가 생산이 되는 것인데요. 이 색소가 바로 이제 카르민산이라고 부르는 색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저희가 곤충에서 생산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혐오감을 넘어서 다른 문제도 가지고 있어요. 이 특정 남미의 지역에서만 이 곤충이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지정학적인 그런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이 카르민산 0.4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암컷 연지벌레 7만 마리를 추출해야 얻어지는 양입니다.
즉 굉장히 프로세스도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곤충에서부터 생산이 되다 보니까 이 곤충 안에 들어있는 그런 단백질 오염원 때문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채식주의자, 뭐 비건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런 분들이 이 카르민산 색소가 연지벌레에서 생산됐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경악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스타벅스와 같은 그런 카페에서 카르민산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카페들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연구를 수행했는데요. 연지벌레를 통하지 않고 미생물로부터 이런 카르민산을 생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면을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생산이 됐는지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화학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카르민산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두 가지 효소가 다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열심히 문헌 조사도 하고 논문 조사도 해서 이 두 가지 효소에 대한 후보군들을 뽑아내었고요. 이 효소들을 테스트해서 이런 효소들이 이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먼저 선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효소라는 게 이 기질, 그러니까 출발 물질과 이 효소가 잘 반응을 해야지 저희가 원하는 물질이 생산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발굴한 효소가 활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효소의 활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효소의 3차원 구조도 예측을 하고 효소 도킹이라고 하거든요. 효소와 기질의 도킹. 그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시면 이 우주선 두 개가 잘 맞아 떨어져서 도킹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효소와 저희 반응 물질이 잘 도킹할 수 있도록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효소를 개량해야 되는지를 예측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든 실험 데이터를 저희가 다 종합을 해서 미생물 균주, 미생물 세포 공장을 개발을 한 다음에 이제 발효를 했을 때 이 출발 물질인 포도당으로부터 카르민산이 이제 성공적으로 생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논문도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즉 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입는 것, 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한 가지 예시를 드려드릴 게, 스파이더맨에서 이제 거미줄을 막 뿜죠. 이 거미줄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저희가 이제 거미 단백질 또는 실크 프로틴이라고 하는데, 이 거미 단백질을 이용해서 실제로 저희가 옷감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이제 방탄복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거미 단백질이 굉장히 탄성이 좋아서요. 그런데 이제 이 거미 단백질도 우리가 미생물 세포 공장에서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거미 단백질의 구조를 분석을 해서 이 거미 단백질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구조를 분석을 하고, 그 아미노산 구조를 암호화를 해서 DNA도 구성을 하면 그렇게 만들어진 제조합 DNA를 이제 제조합 미생물에 넣고 그렇게 만들어진 미생물 세포 공장을 발효를 하게 되면 거미 단백질이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미생물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미 단백질로 뭐 옷감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례는 이제 옷감을 염색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색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뭐 빼놓을 수가 없죠. 옷감을 염색하는 색소는 굉장히 다양한 색소로 이제 옷감을 염색을 하고 있는데, 이 옷감을 염색하는 색소 또한 대부분 합성 색소입니다. 이 석유화합물에서 만들어진 합성 색소인데요. 저도 이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 WHO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산업용 폐수의 한 16% 정도가 이 옷감을 합성 색소로 염색하는 데서 나오는 수질 오염이라고 합니다.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수질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천연 색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좀 더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색소를 생산하고 또 옷감을 염색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 색소를 미생물 세포 공장을 통해서 생산하는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바지를 염색하는 색소가 인디고라는 천연 색소입니다. 사실 식물로부터 얻어지는 천연 색소인데, 최근에는 화학 공법을 통해서 이런 인디고 색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또 화학적으로 합성된 색소를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합성 색소를 저희가 대체하기 위해서 이 미생물 세포 공장을 통해서 인디고라는 염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왕족의 그런 보라색 망토, 보라색, 왕관 이런 거를 염색하는 색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티리안 퍼플이라고 하는 색소는 이제 중세 유럽의 그런 왕족이 활용하던 그런 색소입니다. 이 색소가 얼마만큼 생산하기 어려웠냐면요, 이 보라색 소라고둥에서 굉장히 미량이 나오는 색소입니다. 여러분, 보라색 소라고둥을 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찾기도 어려운 소라고둥을
한 10,000개 정도 모아야지 우리가 정말 옷감 하나 염색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티리안 퍼플이 추출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귀중한 색소인데요. 이 티리안 퍼플의 화학적인 구조를 보자면 제가 앞서서 청바지 염색할 때 들어가는 색소라고 말씀드렸던 인디고와 화학적인 구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인디고라는 화학 분자를 이제 조금만 조작을 하면 저희가 티리안 퍼플이라는 물질을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티리안 퍼플도 최근에 합성생물학을 통해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즉 이제 앞으로는 소라고동을 열심히 모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이렇게 미생물 세포 공장을 만들어서 발효 한 번이면 이러한 티리안 퍼플을 굉장히 많은 양으로 생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던 연구 한 가지를 더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런 합성 색소를 천연 색소로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요. 이제 색소 한 가지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색소를 커버할 수 있도록 무지개 색소를 생산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산했던 색소는 이 빨주노의 경우에는 우리가 단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카로티노이드 계열 색소고요. 초파남보의 경우에는 이 비올라세인의 유도체라고 이제 박테리아에서부터 생산이 되는 그런 색소인데요. 이런 색소는 공통적으로 이제 불용성 색소입니다. 즉 물에 녹지 않는데요. 우리가 이제 미생물을 기르게 되면 미생물은 물에서 기르죠. 기름에서 기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색소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세포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포의 모양 또는 세포 안에서 이 색소가 축적이 되는 공간이 세포막의 면적에 의해서 이 색소의 생산량에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고, 그로써 이제 이 세포의 모양을 변화를 시키거나 세포의 막 구조를 저희가 확장을 시키게 되면 색소의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하나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전략이 세포의 모양을 길게 만들거나 짧게 만들거나 세포의 안과 밖의 세포막 구조를 다 확장을 시킴으로써 세포막 구조를 이제 굉장히 확장을 시키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저희가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을 때도 이제 세포의 안과 바깥에 이렇게 구조체가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 7가지 색소 모두 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라색, 주황색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나오는 발효 공정도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색소도 다 추출을 해서 7가지 무지개 색소를 모두 미생물 세포 공장을 통해서 생산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다시 음식으로 잠깐 돌아왔는데요. 이 맥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맥주와 치맥 같이 먹으면 굉장히 맛있죠. 이 맥주의 향을 내는 물질 중에 이 홉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향이 나는 맥주를 만들 때 이제 보통 효모라는 미생물을 발효해서 맥주를 만드는데요. 이 효모를 발효해서 맥주가 한 방에 나오는 게 아니고 효모를 발효해서 맥주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이제 홉이라는 성분을 넣어서 그 맥주의 특이적인 그런 아로마 향을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단계가 필요했는데 이때 이제 제이 키슬링이라는 분이 했던 생각이 이 홉 성분을 홉 안에 들어있는 그런 천연 성분을 이 효모에서 만들 수 있게 하면 우리가 굳이 홉을 나중에 따로 넣어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홉 안에 들어있는 성분인 리날롤과 제라니올이라는 그런 화학 물질을 이 효모를 통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제조합 효모를 가지고 맥주를 만들었더니 실제로 향이 나는 맥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를 차려서 맥주 생산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사람들한테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더니 시판되는 그런 향나는 맥주보다 이렇게 개량된 효모를 통해서 생산된 맥주가 더 맛있거나 비슷하더라 라는 그런 블라인드 테스트도 이제 거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의 살고 있는 공간이죠. 이제 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미생물이 건축 자재도 만들 수 있다.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인데요. 이 미생물에 우리가 이제 농업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산물, 이런 농업 부산물과 미생물을 섞었을 때 미생물이 굉장히 시멘트와 같은 물질을 만들어내면서 딱딱한 그런 건축 자재가 만들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미생물을 활용해서 건축 자재를 만들어서 벽도 만들고 이런 아치형 구조도 만들고 이런 정말 시멘트와 같이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미생물을 통해서 건축 자재를 만들게 되면 좋은 점이 이 벽돌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들이 다 이제 살아있는 미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벽에 금이 가고 누수가
발생을 해도 미생물들이 자라면서 그렇게 균열이 갔던 것들을 스스로 메꾸는 거죠. 즉 자가 수리가 가능한 그런 살아있는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정말 전쟁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렇게 전쟁이나 기근과 같이 재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정된 그런 원료로부터 건축 자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분해성이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가 살다가 무너지면 안 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 건축 자재가 뭐 한 20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10년에서 15년을 살다가 퇴거를 한 다음에 이 집을 무너뜨리면 그 집이 분해가 되면서 저희가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소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합성생물학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요. 특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먹고 마시고 뭐 입고 살고 이런 이제 의식주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 즉 우리의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쪽에서 어떤 식으로 합성생물학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례는 이 말라리아 치료제 생산에 대한 사례인데요. 이 말라리아를 사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접하기 쉬운 병은 아니지만, 이 아프리카와 같은 열대성 지방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라리아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가 필요한데, 그 치료제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아르테미시닌이라는 약물입니다. 이 아르테미시닌은 우리가 영어로 하면 이제 아르테미시아 아누아라고 하고, 한글로 하면 개똥쑥이라고 하는 그런 식물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물질인데요. 개똥쑥에서 생산된 아르테미시닌이 말라리아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토유유라는 교수님이 실제로 발견을 해서 노벨상을 또 수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식물에서 이런 약물을 추출하는 것은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공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을 넓은 경작지에서 길러야 되고, 기른 다음에 또 이게 자라는데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 식물을 실제로 재배를 해서 약물을 추출하는데도 많은 노동과 인력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비효율적인 아르테미신의 생산 공정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고자 이 제이키 슬링이라는 교수님이 미생물 세포 공장으로부터 아르테미신을 생산하는 공정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대장균을 이용해서 생산을 하고자 했는데, 특정 효소가 대장균에서 잘 작동을 하지가 않아서 효모에서 이제 생산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꿔서 실제로 공장도 짓고 아르테미신을 수십 그램 퍼 리터에 굉장히 높은 농도로 생산을 해서 시판하고자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똥쑥이 유명해지면서 개똥쑥의 재배량이 굉장히 늘어서 이 아르테미신의 단가가 뚝 떨어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결국 공장이 문을 닫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미생물로 마약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브레이킹 배드라는 드라마를 보면 이게 이제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이 마약을 만드는 영화인데요. 이렇게 미생물로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미생물로도 마약도 만들 수가 있지만, 미생물로는 저희가 의학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아편성 진통제와 같은 물질을 위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르핀과 같은 그런 화합물은 마약으로도 활용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정말 팔다리가 절단되는 등의 그런 사고를 겪고 극심한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는 긴급으로 처방해드리는 그런 진통제거든요. 그런 진통제를 우리가 이제 미생물을 통해서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크리스티나 스몰키라는 스탠포드 교수님이 처음에 이제 개발한 기술이고요. 뭐 식물뿐만 아니라 뭐 생쥐, 뭐 박테리아, 그런 다양한 생명체에서 한 20여 개의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와서 이 효모 속에 재조합을 해서 집어넣고 발효를 했더니 이런 아편성 진통제의 성분이 생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연구는 이제 대마 성분도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자꾸 이렇게 마약성 성분이 나와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이 대마 속에 들어있는 성분도 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마의 성분을 만들기 위해서 대마의 유전자를 가지고 와서 효모 속에 집어넣었더니 다양한 성분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고요. 또 이렇게 약물을 합성생물학을 통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약물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개량을 해서 신약 개발에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물뿐만 아니라 그 약물을 추가적으로 개량을 해서 현재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물질도 생산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새로운 항암제, 새로운 항생제, 새로운 진통제, 이런 굉장히 다양한 약물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가 이 텍솔이라는 항암제를 만드는 사례인데요. 이 항암제는 특정 나무의 껍질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미량이 만들어지고 있는 반면에 이 항암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연구자들이 이 대장균과 효모를 적절하게 계량을 해서 이 텍솔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개발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세포 공장 구축하는 것 외에도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합성생물학이 질병 치료에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한 가지 사례가 바로 이제 세포 치료제, 그러니까 면역 치료를 통한 항암 치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간 세포 안에는 다양한 면역 세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T 세포라고 직접적으로 어떤 병원체를 인식을 해서 죽여버리는 그런 세포가 있습니다. 이 T 세포를 저희가 적절하게 계량을 하면 암 세포를 타겟팅을 해서 암 세포를 죽이는 그런 암 세포에 대응하는 미사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포 치료제를 어떻게 개발을 하냐면 이 환자의 혈액을 뽑아서 그 혈액 속에 있는 T세포를 추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실에 가져가서 그 T세포를 암세포를 타겟팅할 수 있도록 개량을 해준 다음에 다시 환자에게 주입을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효과적으로 항암 치료를 이제 면역적인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개념인데요. 우리 인간과 함께 공생에서 살아가는 미생물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피부, 뭐 구강, 뭐 장, 뭐 이런 다양한 기관에서 우리는 미생물과 공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생물 세포의 숫자가 전체 사람 세포의 숫자의 한 10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체를 봤을 때 실제 사람 세포보다는 미생물 세포의 숫자가 더 많은 거죠. 그런 만큼 이 미생물 전체, 즉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르는 이 미생물 전체가 우리의 건강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을 우리가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거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해서 우리가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프로바이오틱스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 요거트죠. 이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간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마시던 그런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요거트 외에도 대장균도 프로바이오틱스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소화불량 같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대장균 프로바이오틱스를 실제로 약으로 섭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런 대장균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하면 우리가 항암 치료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그 면역 치료제, 이제 CAR-T라고 부르는데요. 이 CAR-T 면역 치료제를 보면 혈액암은 굉장히 잘 치료를 합니다. 그 반면에 이제 실제로 이제 혹처럼 보이는 그런 고형암은 치료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장균 프로바이오틱스를 가지고 오면 이 CAR-T 세포 치료제가 이 고형암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 CAR-T 세포가 이 혈액암은 잘 타겟팅을 하지만 고형암은 잘 타겟팅을 하지 못하니까요. 이 고형암을 잘 타겟팅할 수 있는 대장균 프로바이오틱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CAR-T 세포는 이 대장균을 타겟팅할 수 있도록 조작을 해줍니다. 그러면 고형암을 대장균이 타겟팅을 하고 고형암을 타겟팅하는 대장균을 CAR-T 세포가 타겟팅을 함으로써 이 CAR-T 세포가 고형암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치료 방법이 많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 페닐케톤 요증을 치료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의 개발입니다. 이 페닐케톤 요증은 오줌에 페닐알라닌이라는 그런 아미노산이 섞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대사 체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원래는 이 페닐알라닌을 우리가 잘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못하게 되면서 과량의 페닐알라닌이 오줌에 섞여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페닐알라닌을 분해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를 하면 우리의 장 속에서 페닐알라닌을 효과적으로 분해를 할 수 있게 되니까 더 이상 오줌에 페닐알라닌이 섞여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합성생물학을 통해서 개량된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하면 이렇게 대사 질환도 치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미생물이 섞여서 인간과 공생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중에 이 질병을 일으키는 애들이 섞여 있으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
특정 미생물을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개발된 기술이 이렇게 다양한 미생물들이 섞여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미생물만 특이적으로 유전자를 뭐 개량한다거나 삭제한다거나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 가위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 영어의 약자로 하면 이제 다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표적을 다투를 던져서 맞추는 것처럼 이 굉장히 다양한 미생물들이 섞여 있는 가운데 특정 미생물만 개량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다트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실제 생활에서 합성생물학이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의식주 쪽에서 어떤 식으로 합성생물학이 응용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쪽에서는 실제로 식품 소재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는 식용색소도 합성생물학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입는 옷 쪽에서는 이제 옷감 자체를 합성생물학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옷감을 염색하는 천연색소도 합성생물학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이 건축 자재도 합성생물학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으로는 합성생물학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 또는 헬스케어 쪽에 어떻게 응용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합성생물학을 통해서 말라리아 치료제와 같은 다양한 약물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합성생물학을 통해서 개량된 세포를 이용해서 면역 치료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 항암 치료에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인간과 공생하고 있는 그런 미생물들을 저희가 적절하게 개량을 하고 이용을 해서 다양한 질병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강좌 마지막 4강에서는 이 합성생물학을 통해서 우리가 기후변화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합성생물학 최첨단 설비인 바이오 파운드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